2011년 9월 6일 새벽, 북한산 국립공원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탐방지원센터 인근 주차장. 이른 시간 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차량 옆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주변에는 선명한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용철. 곧이어 진행된 부검에서는 심장과 폐를 관통한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의 개수였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30여 차례가 넘는 흉기 상처가 발견됐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손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과 비교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 불과 3km 떨어진 북한산 낙조대 인근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박용철 씨의 사촌형 박용수. 그는 나무에 목을 맨 상태였고 현장은 자살로 판단됩니다. 하룻밤 사이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죽음. 경찰은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른바 살해 후 자살. 겉으로 보면 사건은 그렇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지적된 건 공격의 정도였습니다. 30회가 넘는 자창은 단순한 다툼 속에서 벌어진 행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누군가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더구나 두 사람의 상황을 함께 놓고 보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박용철 씨는 체격이 크고 운동 경험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반대로 박용수 씨는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 사람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 정도의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건 이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박용수 씨는 범행 뒤 약 3km 떨어진 산속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야간에 이동하기 쉽지 않은 산길이었고 경찰이 제시한 시간 안에 이동하려면 일반적인 보행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여지가 남습니다. 이후 확인된 약물 반응 역시 비슷합니다. 부검 과정에서 그의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약물이 발견됐고 체내에서는 수면제 계열 성분이 검출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알의 약을 복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상황을 단순하게 보지 않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기와 유서, 그리고 봉투. 이 모든 것에서 뚜렷한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직접 사용하고 작성했다면 자연스럽게 남아야 할 흔적들이 오히려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 이 역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사건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었던 물건들이 현장에서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북경찰서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과 그 결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정황이 함께 남아있는 상태로 기억됩니다. 과도한 공격,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동, 설명되지 않은 약물 반응, 지문이 남지 않은 현장,
그리고 사라진 물건들. 각각을 따로 보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 새벽, 북한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그 답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